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비비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출제 기조 전환을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23년도 11월에 1차 예시문항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촬영하는 요 시점에 2차 예시 문제를 드디어 또 공개를 했습니다. 한 번의 예시 문제만으로는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감을 완벽하게 잡기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 번 더 예시 문항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학습의 방향성이 훨씬 더 뚜렷해진 기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오늘 1차와 2차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공통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나가야 할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2차 예시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1차와 2차의 공통점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점은요. 문항수를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점이에요. 네, 자, 어휘 문항이 두 문항으로 나왔는데 1차와 2차 모두 빈칸 어휘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은 그대로 세 문항을 유지를 하면서 빈칸, 우리 신유형이죠. 빈칸 문법 문항 하나, 그 다음에 밑줄 문법 두 문항,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영어도 대화형 빈칸으로 동일하게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해를 13문항이라고 봐도 되고 독해 안에 우리가 어휘 동의어가 있기 때문에 12문항으로 보고 어휘를 3문항으로 봐도 되겠으나 우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 지문 안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묶어볼게요. 자, 독해가 우리가 기존 24년도 국가직 지방직까지의 독해 문제는 총 9문항이었는데 문항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자, 독해 13문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역시나 대입학이었습니다. 제가 독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대입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입학이 4문항이 나왔어요. 아주 골고루 제목, 주제, 목적, 요지 이렇게 하나씩 골고루 대입하기 총 4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일치불일치가 여전히 3문항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빈칸 이 2문항 그리고 이제 논리적 흐름이라고 제가 묶어서 강의를 하는데 논리적 흐름과 관련된 것이 3문항이 나왔습니다. 문장 삭제, 무관한 문장 삭제 하나, 그 다음에 문장 삽입 하나, 순서 배열 하나 요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문형이라고 하는 신유형 안에 어휘에 대한 동의어를 물어봤어요. fair의 동의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어휘 동의어가 한 문항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휘 2개, 문법 3개, 생활영어 2개, 독해 13개. 근데 그 독해 13개 안에 사실상 하나는 어휘 문항.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지고요. 우선은 우리가 기존 우리 시험은 밑줄 동의어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밑줄 동의어 문제를 어휘 문항 안에서는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아쉬워서일까요? 그래서 여기에 독해 지문 안에 동의어 문항을 넣어놨습니다.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해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영역별로 한번 보자면,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겠는데요. 어휘의 이디엄 문항이 전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우리 수거 외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거 문제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범위가 상당히 줄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는 아까 방금 전에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밑줄 동의어 문제가 사실상 어휘 문항에는 빠져 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독해 문제 안에 밑줄 동의어가 있었다라는 점.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있었다라는 점 잊지 마셔야겠고 그러면 이제 이 선지의 난이도를 보니까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우리 필수 베이직 어휘 강의에서 다루는 어휘들 있죠? 그런 어휘에서 플러스 20% 정도까지만 학습을 하셔도 충분히 어휘 문제를 전부 맞출 수 있게끔 출제가 되어 있더라. 요걸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한 학습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겠다 라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제 수거 문제 안 나오니까 수거 외우지 말까요? 예, 근데 필수적인 수거는 아셔야 합니다. 왜? 독해를 위해서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다음 중 옳은 것은
또는 다음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영작형 요런 문항들이 기존 우리 시험에 늘 출제되어 오던 패턴이었는데 빈칸 문법 문항과 밑줄로 바뀌면서 우선 많은 수험생들이 문법에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1차와 2차 예시 문항을 분석해 본 결과 범위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존 기출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역시나 어휘의 난이도와 생활영어의 난이도, 그리고 독해의 난이도가 이전 우리 시험들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법에서 변별력이 있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 줄여야 될 학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지엽적인 거, 아주 지엽적인 게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아주 지엽적인 게 안 나온 거는 4년이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기존 제 강의에서 다뤄지는 범위 안에서 무조건 100%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활영어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23년까지만 하더라도 생활영어에 piece of cake라든지 under the weather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암기 형태의 생활영어 표현들이 다수 출제가 되어졌지만 우리가 24년도 시험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시문항의 1차와 2차 모두 공통적으로 생활영어의 암기형 문제가 모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기초 어휘가 잘 되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활영어를 따로 대단히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변별력 있는 두 문항은 아니다. 그래서 생활영어 두 문항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추시고 오셔야 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활영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커리큘럼을 정상적으로 따라오신다면 그 안에서 충분히 제가 훈련을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따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많은 영역이기도 하죠. 우리 독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자, 큰 특징. 우리 초시생분들은 어차피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신유형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신유형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유형이라고 하죠. 장문형 또는 이제 실용적인 실용문들, 예를 들면 이메일이라든지 웹사이트라든지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신유형에서는요 변별력이 전혀 없어요. 너무 난이도가 쉬워요. 좀 비교해보자면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토익을 공부하거나 수능을 공부하거나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비효율적 학습이라는 걸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용 이 신유형은 딱 출제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강의만 잘 따라오셔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재시생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해에서 변별력을 아예 안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변별력이 어디에 있나 하고 1차 예시 문제와 2차 예시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빈칸, 문장 삽입, 순서 배열, 문장 삭제, 요 형태, 즉 기존에 늘 유지해오던 공무원 영어의 유형 안에서 변별력이 있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변별력 있는 형태가 전반적으로 아마 이 독해의 빈칸과 논리적 흐름 파트 그리고 문법 파트에서 변별력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휘에도 변별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존의 그냥 1차 문제와 2차 문제만을 봤을 때는 어휘, 문법, 생활영어 그리고 신유형까지, 즉 세 바닥까지예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풀어내셔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어려운 것이 다 몽땅 몰려있는 형태의 시험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충분히 쓰셔서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시간 배분에 대한 훈련을 좀 철저하게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예전에 비해서 독해 문항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시간 싸움에
문항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국어 예시 문항도 보니까 독해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시간에 대한 고민은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은 안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커리큘럼 안에서 그거를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공통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도 봐야겠죠. 자,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 하고 보니까 일단 1차보다 2차가 난이도가 살짝 더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다는 아니고 살짝 더 어렵다. 그래서 아마도 1차 예시 문항을 공개하고 너무 쉬워졌다라는 어떤 세간의 이슈 때문이었는지 약간의 변별력을 있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 시험은 기본적으로 변별력이 없게 나올 수는 없어요. 줄 세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커트라인을 끊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변별력 있는 문항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 변별력 있는 문항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봤자 변별력이 있어봤자 한두 문항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거, 감으로 풀지 않는 것, 정확하게 알고 푸는 것에 대한 학습을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 1차에 비해서 2차에 실용문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웹사이트 그리고 이메일 이런 형태의 지문의 수가 하나 더 늘었어요. 대입학에서 요지문항에서 하나 더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조금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한 암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큰 틀이 있죠. 어휘를 2문항 정도 내고 문법을 3문항 정도 내고 독해를 생활영어 2문항 내고 독해를 13문항 내겠다. 그 안에 어휘 동요가 하나 포함돼 있다. 그 정도의 큰 틀은 같은데 그 안에 요지를 넣는다던가 뭐 아니면 일치불일치를 넣는다던가 할 때 지문에 대한 변화는 있는 것 같다. 신유형으로 요지를 내기도 하고 신유형으로 일치불일치를 내기도 하는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차 예시문항도 그렇고 2차 예시문항도 그렇고 12문장을 넘는 독해 지문은 없어요. 막 6문장, 7문장, 8문장 보통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1차에 비해서 2차의 예시 문제들의 독해 지문은 문장 수 자체가 굉장히 줄었어요. 한 2문장 정도씩 계속 모든 지문에서 줄었더라고요. 네, 그러면 문장이 줄었는데 그에 반해 어휘 수는 늘었어요. 약 5% 정도, 4점 후반대 정도로 어휘 수는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문장 단위의 호흡이 길어졌다라는 거죠. 아주 짤막한 문장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긴 문장들로 구성된 독해 지문이 많이 배치되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공부하셔야 된다? 바로 구문에 대한 학습, 길어지는 문장에 대한 깔끔한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학습을 이뤄줘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출제 기조 전환 대비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해설 강의로 넘어가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11월에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 나왔던 예시문항에서 2차 예시문항에 사실상 영어는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이미 커리큘럼 영상도 찍었고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점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커리큘럼대로 정석대로만 꼼꼼하게 따라오시면은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시험이 많이 쉬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많은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또는 조금만 공부해야지 아니면은 그냥 문제풀이로만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야지 요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험이 바뀌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이거는 시험이 바뀌든 안 바뀌든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고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공부해야 할까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어휘를 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1000개를 딱 드려요. 자, 1000개 안에서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외우세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그만큼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할만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어휘 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공부해보세요. 이러면은 학습량이 엄청 방대해지죠. 예.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학습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0개만 외우면 될 거를 5000개, 막 8000개, 4000개 이렇게 외우게 되면 여러분 훨씬 비효율적인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올 거니까 이 범위 안에서만 공부하세요. 그럼 여러분 할만하다니까요. 근데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 그냥 공부 한번 해보세요. 예. 아니면 스스로 한번 문제 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든가. 이러면 여러분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시험이 쉬워질수록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효율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공부해야 될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휘 강의에서도 짚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휘를 항상 강의를 찍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휘도 가이드라인 해드리고 문법도 가이드라인 해드리고 독해도 다 가이드라인 해드립니다. 그래서 학습의 범위를 내가 설정을 하고 학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 필수 어휘의 중요성. 자, 이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어휘들이 우리 시험에 다수 많이 출제가 되어졌죠. 그죠? 예. 생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특이한 표현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뭐 face the music이라든지.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under the weather, 뭐 piece of cake, 뭐 이런 특이한 표현들 많이 나왔어요. call it a day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게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안 나오는 거 왜 공부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려운 어휘, 상급 어휘, 그리고 특이한 표현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가 필수 어휘인지 어디까지가 내가 공부해야 될 어휘의 범위인지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필수 어휘에 대한 범위도 다 설정을 해드리니까 반드시 이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어휘만 외워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고요. 중고등학교 수준의 필수 어휘를 반드시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휘 2문제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 뭐하러 그렇게 어휘를 열심히 공부합니까? 가 아니에요. 어휘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어휘 2문제도 있지만 독해 13문항을 위해서 어휘를 공부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어휘를 공부 안 하면 결코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문항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어휘에 쏟는 게 정말 아깝다가 아니라 운동으로 비유하자면 기초 체력이 어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쌓으면 쌓을수록 영어의 모든 영역의 성적이 같이 동반 상승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필수 어휘, 그래서 제 강의 중에 필수 베이직 어휘를 먼저 꼭 들으시고 중고등학교 필수 어휘에서도 수능에서 좋아하는 어휘와 공무원에서 좋아하는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드리니까 그 강의를 반드시 들으시고 나서 기출복화 4000 플러스를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다뤄진 어휘들 안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게 된다. 여러분들 어휘 꼭 효율적으로 반복 학습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는 문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문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도 모든 영역들 중에서 가장 범위가 바뀌지 않은 영역이다. 그리고 아마도 문법에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1차 문제와 2차 문제에서 암시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1차 문제와 2차 문제의 문법의 포인트를 봤을 때 굉장히 필수적인 문법, 예를 들면 요런 것들도 시험에 나와 있지만 어려운 부분들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투부정사의 시제라든지 관계사라든지 요런 파트들도 대거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법은 꼼꼼하게 공무원용 문법 수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꼭 꼴랑 3문제인데 뭐 그걸 위해서 내가 막 30강, 40강 들을 필요가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짧은 문법 강의 들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베이스가 없으시다 하면 결국에는 문법 수업은 처음부터 조금 꼼꼼하게 다지면서 가셔야 됩니다. 왜? 여기선 변별력이 있을 건데요. 네, 찍고 올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험의 커트라인이 아마 90점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한두 문제를 실수하고 나온다 쳐도 90점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다 알고 풀어야지 OMR 카드 마킹 실수할 수 있고 독해에서 좀 어려운 거 요 정도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법은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지만 문법은 항상 제가 가르쳐드린 범위 안에서 무조건 다 시험에 나오고 강의만 들어도 잘 할 수 있는 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강의에서 이해와 암기 영역을 확실히 설정하고 그걸 이제 체화하시고 반복하시면 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 독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요,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요런 얘기 하거든요. 13문항으로 늘었으니까, 독해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독해에 대한 학습만 하면 되겠다. Nope. 우리 이 출제기조 전환에 대한 예시문항 1차와 2차 예시문항을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문법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문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구문에 대한 학습이라고 적어놨는데 문법 강의 들으면 사실상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독해에 나오는 구문은 다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인 구문에 대한 학습만 하시면 되지 막 1000개, 막 500개 이런 구문에 대한 학습은 그닥 필요는 없다. 그래서 구문을 꼭 학습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그럼 구문은 뭐다? 어휘와 문법에 대한 학습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에서 시간을 줄이려면 사실상요. 정말 빠르게 예를 들면 여러분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빨리 읽는 게 아니라 글을 빨리 읽는다는 건 이렇게 빨리 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의 독해는 정답을 잘 골라내는 능력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지 정말 추상적 지문을 주고 막 이거에 대한 심층적 이해 이런 걸 묻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공무원 시험의 독해 방향성이 수능이랑 굉장히 다른 게 수능처럼 추상적 지문, 굉장히 어려운 철학 지문 이런 것들이 이제 아예 다 빠져 있어요. 토픽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일상적인 소재로 바뀌었지 너무 심오한 내용들이 다 없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공무원 영어를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아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와 문법 구문이 탄탄해야 하고 그 다음 이 지문을 이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 단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빨리 뽑아내는 거. 그게 여러분 독해를 빨리 하는 거지 정말 텍스트를 빨리 읽는 속독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체계적이어야 해요. 이때는 이렇게 풀었다가 저 때는 이렇게 했다가 내 마음대로 그냥 해석만 하고 풀고 이건 여러분 독해가 아니에요. 그거는 해석만 하는 거죠. 글을 읽는 거다라는 것은 독해라는 것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독해 지문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위주로서 정말 글의 패턴을 따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독해 수업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해설지만 읽는 독해 수업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그냥 해설지 보시면 되잖아요. 뭐하러 비효율적으로 강의를 보고 있습니까? 강의에서 가르쳐드리는 건 뭐다? 그 지문별, 영어 지문이라고 하는 것의 그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난이도의 어떤 유형의 독해 지문이 나와도 빠르게 맞추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해가 고민이신 분들은 반드시 이론의 모든 것에서 독해 파트를 먼저 들어보시고 15강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독해의 모든 것이라는 강의를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석만 하고 양치기만 해서는 여러분들의 감독해는 나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범위 설정을 통한 이론을 학습하고 그 이론을 돌려가면서 문제풀이랑 같이 이루어지면은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습의 초반에는 너무 속도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정확도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시면 속도는 알아서 뒤에 가면 붙어요. 정확도가 있으면 속도는 뒤에 가서 알아서 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너무 오래 걸리는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베이스여도 여러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셔도 제 커리큘럼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커리큘럼 안에서 어떤 난이도의 학생분들이라도 충분히 합격선에 이를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한 강의를 이미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5년도에 합격을 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정확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영어를 못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영어를 너무 잘해도 자만하지 마시고 공무원용 영어는 대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아시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크게는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흐름이 전환된다, 시험이 바뀐다 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해하고 이런 거를 이슈화하죠. 예, 근데 거기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예,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항상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침착하게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성실히 하시는 분들이 합격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막 이런 게 나왔대 저런 게 나왔대 이런 거를 이슈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거는 합격을 도달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하루에 어휘 하나 더 외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인 것을 잊지 마시면서 큰 걱정하지 마시고 영어는 이제 영어 때문에 발목이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영어에서 시간을 좀 아껴서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영어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어는 유일하게 5과목 중에서 유일한 외국어이기 때문에 초반에 학습량이 많을 수 있어요. 초반에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언어라는 과목의 특징상 처음에 잘 다져놓으면 나중에 가서는 별로 할 게 없는 것이 또 언어 과목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건 제가 정말 뒤에서 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면서 2025년도 합격으로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예시문항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이제 해설 강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예시 문제를 켰습니다. 우리 1번부터 한번 20번까지 출제 포인트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입니다. 1번의 빈칸 어휘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적혀있는 선지의 난이도는 지금 4번 정도를 빼고 cozy, stuffy, ample 요 정도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단어장 안에 범위 안에 있는 어휘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빈칸 어휘는 반드시 이 문맥 안에 힌트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장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번 보면 in order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 뮤러를 몰랐다 쳐요. 뮤러는 벽화거든요. 그러면 이 커다란 뮤러를 전시하기 위해서는 그럼 여러분 자 봐봐요. 커다란 걸 전시하려면 커다란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the museum curators had to make sure 그 뮤지엄 큐레이터들은 확실히 해야 했다. 그들이 크다란 공간이 있는 것을 확실히 해야 했다.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 large랑 가장 문맥상 같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된다? ample, 충분한, 광대한 이란 뜻을 가진 3번이 되는 거죠. 자, 1번의 cozy,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 편안한, 아늑한, 그죠? stuffy는 답답한 거고 cramp는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예, 광대한 이란 뜻을 가진 ample만 된다. ample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어휘여서 제가 맨날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어휘 아닙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중에 2번이나 4번의 뜻을 몰랐다 하더라도 3번의 정답 처리를 하는 데는 전혀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4개의 선지 중에 하나 정도 몰라도 충분히 정답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몇 년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정답 3번 처리하고 2번 어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비해서 2번 어휘에 있는 선지의 난이도는 훨씬 더 쉽죠. 그죠? secret, 비밀 아닙니까? 그죠? secret, 비밀. 형용사도 됩니다. 비밀의. priority, 우선순위. 그죠? solution, 해결책. 그 다음에 opportunity, 기회. 그러면 한번 가봐요. Even though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Even though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many problems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떤 많은 문제
that have to be solved. 해결이 되어야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조하고 싶어 우리 시민의 안전이 우리의 뭐다? 그럼 뭡니까? 많은 것들 중에서 얘가 최고의 해결돼야 할 1등 우선순위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정답 2번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요 1번과 2번의 난이도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맞춰야 하는 문제였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3번에 우리 신유형입니다. 문법 빈칸으로 가볼 건데 문법 빈칸은 우선 기본적으로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요 1번부터 4번까지의 선지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1번은 현재 시제이고 얘는 능동태죠. 얘는 현재 시제이겠어요. 근데 얘는 수동태죠. 얘는요. 앞에 to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건 뭐 물어보는 거예요? to 뒤에니까 to 동사 원형과 누구? to have pp.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투부정사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거 나올 겁니다 하면서 늘 강조드리는 거. 이거 투부정사의 완료형이죠. 투부정사의 완료형. 그러면 요게 아주 쉬운 문제냐? 아니. 근데 안 가르쳤냐? 아니. 이때까지 늘 가르쳐 왔습니다. 이거 강조까지 했었어요. 늘.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투부정사가 적혀있는 그 문장에 있는 동사보다 얘가 더 과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쓰는 거. 그럼 얘는 투부정사의 완료형이고 능동태죠? 완료형이자 능동태. 자, 얘는 have been pp니까 완료형인 건 맞는데 얘는 수동태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contribute to는 우리 항상 강의에서도 강조하는 거. 이 to가 무슨 to? 전치사의 to. contribute to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해. 그럼 일단 2번과 4번은 최악의 정답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 결국에 1번이냐 3번이냐의 차이죠. 그러면 1번은 이 seem이라고 하는 것과 to 이하에 있는 내용 단위가 동시선상에 있는 같은 시제인 거고 to have contributed를 쓰는 거는 seem이라는 본동사보다 여기 뒤에 있는 행위가 더 과거라는 거니까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 해석은 안 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건 바로 누구? 단서. 누구란 단서? may have pp. 우리가 이래서 조동사 때 조동사 have pp 시리즈도 열심히 외웠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적는다는 건 무슨 시제? 조동사의 과거 시제죠.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과거에 대한 추측이기 때문에 정답 해석적으로 또 3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여러분들이 신유형이기 때문에 기존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렵네? 뭐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처음이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선지 분석을 잘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선지끼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나열한 다음에 소거해 나가면서 출제 포인트를 잡아가는 형태의 문제이고요. to have pp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라는 범위를 설정해준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으나 사실상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었으면 맞췄어야 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 훈련은 앞으로 계속 커리큘럼 안에서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4번으로 갈게요. 밑줄 어법이죠. 자, 1번이에요. 우리 1번 항상 여러분 제가 밑줄에 ed가 적혀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분사 자리인지를 판단을 하라. 근데 뒤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지금 must have 라고 하는 거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 자리가 동사 자리가 아니라 분사 자리고 그럼 분사 자리면 뒤에서 앞에 있는 any international 우리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분사 자리니까 이 자리에 ed냐 ing냐의 싸움인데 디자인의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아닙니까? 그럼 뒤에 동사가 있고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ed. 괜찮죠? 그러니까 되게 뻔한 분사가 출제 포인트였어요. 그럼 2번은 but also에다가 밑줄이 꺼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다 같이 밑줄이 꺼져야 돼? 여기 not merely. 이건 뭡니까? not only A but also B 구조죠. only 자리에 merely, simply, just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는 A 자리에 to talk라고 하는 I와 B 자리에 있는 to act라고 하는 자리가 병치가 잘 이루어졌죠.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면 2번의 출제 포인트는 뭡니까? 상관접속사와 병치를 같이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3번이에요. 3번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 이거 동사의 종류야. C, A, as, B.
제가 수업 시간에 A를 B라고 여기다 할 때는 항상 as가 붙는다. Consider A as B, regard A as B, refer to A as B.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at 잘 나왔단 말이야. 이 암기죠. 단순 암기. 그럼 이제 여러분 정답은 4번으로 가야 돼요. 왜? 자, which라고 하는 것은 항상 뒤에 불완전한 걸 들고 다니는데 지금 war is avoided not by chance but by design. not A but B라는 구문이 또 뒤에 나오죠. 지금 수동태로 완전한 문장이 나왔거든. 그럼 일단 틀린 거지. 그러면 정답 4번.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수업이니까 생각해보는 거고 시험장에서는 일단 틀렸네 가야죠. 그러면 이거를 완전하니까 앞에 an international community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으니까요. 얘를 뭐 in which라고 바꾸든가 아니면은 얘를 통째로 where이라고 바꾸면 되겠네요. 그럼 완전한 게 나와도 괜찮죠. 그죠? 그러면 4번의 출제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니까 관계사가 출제 포인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분사, 등위 상관 접속사와 병치, 그 다음 우리는 동사의 종류 파트, 그리고 관계사. 되게 뻔한 출제 포인트들이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5번에 1번은 너무 쉽다. 우리 뭐 물어보는 거예요? arriv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타 구별 문제가 항상 나오죠. 얘는 항상 누구다? 자동사. 그래서 in 잘 적었단 말이야. 그거 말고 볼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2번. 이것도 여러분 이 동사의 종류죠. 우리 emerge라고 하는 것도 항상 자동사이니까 뭐가 안 돼? 수동 불가동사잖아요. 이 단순 암기죠. 이게 어떻게 이해 영역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2번 틀렸죠. 그죠? 그러면 are emerged 빼고 현재 시제니까 그냥 emerge로 가야겠죠. 정답 2번. 너무 쉬워. 그러면 3번 are being shared. 현재 진행 수동태네. 그럼 이것도 뭐 물어보는 거냐? 태지 태. share의 목적어가 있냐? 없어. via 전치사잖아. 뭐뭐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여러분 목적어가 없으니까 차가 지가 공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되어지죠. 해석상으로도 태는 알맞다. 3번은 물어볼 게 없어. share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 불가로 외웠냐? 아니, 그럼 진행 시제 당연히 쓸 수 있지 왜요? 그럼 이제 여러분 4번입니다. 자, 4번은 우리가 앞에 비동사가 있어요. 즉 이거 수동태죠. 예, connect라고 하는 것은 A와 B를 연결하다 할 때 connect A with B 쓰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구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뒤에 with도 있고 당연히 PP 가야지. 예, 그래서 얘 뭐다? 태. 되게 뻔한 출제 포인트들이었다. 예, 정답 2번 처리하고 이제 6번 생활영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활영어 변별력 없어요. 그죠?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장에 Hi, I'm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어디에 흥미가 있다. Renting one of your meeting rooms. 당신의 회의실 중 하나를 렌트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interest. 관심 감사합니다. We have several spaces available. 이용 가능한 Able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로 후치수식. 자, depending 분사죠. 그죠? 당신의 회의의 사이즈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몇 가지 공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는 여러분 필수 어휘를 외워야 하는 이유. 이런 거 뜻 모르면은 해석이 안 되잖아요. We can accommodate. 수용하다죠. 우리는 groups of 5 to 20 people. 5에서 20명 정도의 그룹을 accommodate,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that sounds great. 좋네요. We need a room for 17. 우리는 17명을 위한 방을 필요해요. And meeting is scheduled for next month. 그리고 회의는 다음 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뭐라고 질문하나? 선지 봤어요. 1번 Could I have your contact information? 제가 당신의 연락 정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 연락처 달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메일은 이럽니다. 연락처가 이래요. 이런 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the exact date of your meeting? 정확한 날짜를 말해줄 수 있나요? 그럼 날짜가 언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3번은 Do you need a beam projector or copy machine? 이거는 필요한 기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빔 프로젝트나 복사기 필요하세요? 그럼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얘기 나와야 되고. 4번은 How many people are going to attend the meeting? 몇 명이 참석하시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얘 대답을 보면 돼. 그럼 여기 나오죠. 뭐라고? July 15th. 월요일 July 15입니다. 그럼 뭐 얘기해줘요, 여러분? 날짜. 그럼 누구 가야 돼? 당연히 exact date가 가야 되니까 정답 2번 가죠. 변별력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뒤에는 뭐 안 읽어도 되죠. 그래서 사실 요 두 개만 봐도 사실상은 풀려요. 자, 그러면은 7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7번. What do you think of this bicycle? 너 이 자전거 어떻게 생각하니? Wow, it looks very nice. 너무 좋아 보이는데 Did you just get it? 막 산 거야?
No, this is a shared bike. 이거 공유 자전거야. The city launched the bike sharing service. launch는 시작하다 아닙니까? 착수하다, 개시하다. 우리 시가 이 바이크 쉐어링 서비스를 시작했거든. Really? How does it work? 자, 이제 빈칸 앞이니까 잘 읽어봐야 돼요. How does it work?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I mean, 내 말은 How do I use that service? 어떻게 내가 그 서비스를 사용하지? 그럼 뭐 얘기해 주세요.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 공유 자전거를 사용하는 방법. It's easy, 쉬워. 그럼 뭐 해야 돼? 전기여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아니, 사용법 가르쳐달라고. Just apply for a permit. 여기까지 좋아. 공원에 너의 허가증을 지원해. 근데 네 자전거 아니잖아. 지금 share bike 얘기하는 건데 토픽에서 벗어났어요? 3번은 just download the bike sharing app and pay online은 정답이네요. 우리 뭐예요? 바이크 쉐어링 앱 다운받아서 온라인으로 돈 지불하면 돼.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안전규칙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항상 헬멧을 쓰시오. 아니, 헬멧 쓰는 이야기가 왜 나와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정확하게 처리가 되어집니다. 오케이. 자, 변별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2개, 6번과 7번의 생활영어의 공통점은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형태의 내용단위였다. 회의실 예약하고 공유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문제 우리 일치불일치인데 여기 이제 신유형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신유형이니까 좀 이렇게 웹사이트처럼 요새 아이처럼 생겼어요. 그죠? 자, 우선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유형은 이렇게 두 가지 장문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8번 같은 경우는 일치하는 거 물어봤어요. 자, 일치하는 거니까요. 우리 한번 정답을 고르러 가봐야겠습니다. 일치불일치는 뭐 물어보는다? 크게 우리 공무원 시험의 독해는 3가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존재한다. 첫째, 대입학. 두 번째, 너 맥락 힌트, 문맥적 힌트, 명시적 단서 잘 잡는 센스 있어? 그 다음 세부적인 내용 잘 파악하니? 이렇게 3가지를 물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대입학 잘하니를 물어보기 위해서 정말 대의를 물어보는 거. 주제, 제목, 요지, 목적도 물어보고 빈칸도 물어보고 문장 삭제도 물어봅니다. 자, 명시적 단서 잘 캐치하십니까? 물어보려고 뭐 물어봐요?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순서 배열 물어봅니다. 그 다음 세부적인 거 해석 잘 해? 요런 거 물어보려고 뭐 물어봅니까? 일치불일치 물어봅니다. 근데 일치불일치가 예전 우리 시험에 비해서는 상당히 변별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습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4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항상 저는 4번 선지부터 읽어보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It receives mandates. 봐봐요. 어휘의 중요성.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해석이 안 돼. mandates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시예요, 지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럼 여러분 다른 애한테 지시를 받는다. No. 왜? 여기 we act independently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니지. 오진술이지. 그러면 3번 be committed to 하면 아주 중요한 구문이잖아요. 어디에 전념하다. 여기서의 over는 보다 이 뜻이죠. 그죠? 우리는 producers 보다 생산자들 보다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전념을 합니다. 그러면 비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 어디 적혀 있었어요? 바로 위에 benefit of producers, traders and consumers 인데요. 그러면 다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다 비교가 되겠어요? 틀렸죠. 자, 그러면 2번. It limits wholesome food consumption around the world. 그것은 전 세계에 있는 홀푸드 소비를 제한합니다. 그럼 여러분 홀푸드에 관한 이야기 어디 적혀 있었나요? 여기 나오죠. 홀푸드. 자, ensure th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wholesome food for consumers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보장합니다. 이 wholesome food에 대한 질과 이용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그 나라 전역과 전 세계에 있는 고객님들을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 보장하는 거지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틀렸죠. 그럼 정답 1번이겠네요. 자, it creates marketing opportunities for domestic producers. 그것은 만듭니다.
마케팅 기회를요. 누구를 위해서? domestic 하면은 국내의 아닙니까? 국내의 제작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디 적혀 있어요? 여기 나오죠. 그대로. We administer programs that creat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ing opportunities for national producers of food. 우리는 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국내와 국제적인 마케팅 기회를 다 만들어준대요. 누구를 위해서? 그 푸드, 섬유, 스페셜티, 특수 농작물의 국내 제작자들에게. 그럼 여러분 국내 제작자들을 위해서 마케팅 오퍼튜니티를 만들어준다. 맞잖아요. 그러면 1번은 결국에는 일치불일치였지만 얘는 사실상 첫 문장에 있는 이 글의 핵심 대입하기랑 다름없는 문제였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토익 문제를 풀거나 수능에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거든요. 풀면은 난이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토익 문제와 수능 문제를 풀어보는 건 너무 과한 공부니까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유형 독해에 대한 독해 공략 특강 9강짜리밖에 안 되는 문제 유형으로 이런 거 연습했고 그 다음에 하프 모의고사와 앞으로 나온 모든 문제풀이는 이런 신유형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킬러 문항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8번을 끝냈으니까 9번 한번 보세요. 자, 밑줄 어휘형 문제가 없으니까 독해 문제 냈다고. fair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이라는 뜻도 있고 박람회라는 뜻도 있고 그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이 선지 안에서도 free, mutual, profitable, impartial이라고 하는 뜻을 알아야만 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어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해서 동의어를 안 외워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 필수적인 건 외우셔야 해요. 자, 그럼 fair, free, 공짜인 거죠. 그죠? 자유로운, mutual, 상호적인, profitable, 수익성이 있는, impartial, 공정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파트를 나누지 않는 거니까 공정한 거다. 얘 플러스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답 4번이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여기 안에 이 fair의 공정한 이 거래의 관행을 보장하면서 라는 이야기였고 결국에는 여기 어휘 문제를 물어본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상 어휘가 세 문항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선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예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어휘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이 정도는 외우셔야 합니다에 대한 난이도다.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난이도가 어떠냐고요? 그냥 무난합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안에서 무조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어휘들. 정답 4번 처리하고 여기까지의 변별력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 우리가 작문형으로 넘어가서 10번과 11번 신유형으로 갈 건데요. 자, 얘 A번은 무조건 제목이에요. 그럼 이건 결국에는 뭡니까? 대입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작문형은 요 선지 먼저 읽어보고 가셔도 돼요. 예,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얘가 죽어가고 있대. 2번은 아름다움을 칭찬한대. 3번은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거래. 4번은 대학교에 있어서의 중요성, 이 섬의 이 레이크란다. 호수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죽어가는 건지 칭찬할 건지 문화에 관한 이야기할 건지 얘가 대학교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건지 한번 가봅시다. 자, 대이니까 어디 있어요? 첫 문장에 보면 답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As a close neighbor, 가까운 이웃으로서 You will want to learn, 당신은 배우길 원할 거예요. 뭘? 배우는 대상이 뭐야? How to save your lake. 어떻게 당신의 호수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길 원합니까? 그럼 뭐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러분 이것만 봐도 정답 당연히 센스 있게 1번으로 가겠는데? It's dying. 자, 그럼 이제 가보죠.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뭐라고 해요? 그 다음 문장. While it isn't that yet, 아직 다 죽진 않았지만 is heading toward the end.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이 뒤에는 뭐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너 호수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죠. 자, 그럼 정답 1번. 너무 쉬워. 그러면 11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웹사이트 방문이나 전화로 회의에 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웹사이트, 전화, 뭘 위해서? 회의에 관해서 물어보라. 너무 잘 나왔는데. 3번. 우천시에는 대학의 구내식당에서 회의가 열린다. 비 올 때. 어떻게 한대? In case of rain. 여기서 한대요. 구내식당 아닌디? 도서관 203호에 산다는디? 그거 오진술. 정답 3번.
이거는 세부 내용이죠.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건 사실상 일치불이치지만 대입 문제였고 정답을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거예요. 근데 얘는 일치불이치여서 정답 3번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자, 재산에 영향을 미치냐 가봅시다. 어디 적혀 있습니까? 여기 This affects your property value as well. 이것은 당신의 재산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Right? It's good. 자, 그럼 1번. 호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럼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냐? 여기 가봅시다. 여기 나오네. Some dedicated people are working to save it now. 현재 이 레이크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답 3번. 뭐 때? 변별력 없어. 지금 여기 요 두 번째 장은 변별력이 아예 없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신유형이잖아요. 그러면 신유형은 뭐다? 빨리 풀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뒤에서 힘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유형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신유형 독해 공략이라는 강의를 꼭 들어보십시오. 9강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2번으로 가서 이제 목적으로 왔는데 요것도 여러분 이 형태 자체가 신유형이지만 목적은 결국에는 대입하기이기 때문에 겉모습만 바뀐 것 같아 보이지 사실상 풀이법은 똑같다. 제가 대입학에서 특히나 이런 편지, 이메일 형식은 항상 뭘 찾으라 그랬냐면 하고 싶다, 이런 걸 바란다, 원한다, 이런 시그널을 찾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시그널만 찾으면 되게 빨리 풀어요. 목적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글쓴이의 의도 어디 적혔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딱 현관에 치면 되죠. We want to help. 이게 바로 시그널이죠. 여기만 보면 정답 나온다고. 이 시그널들도 강의에서 다 가르쳐 드려요. 자, We want to help you protect your personal and business information. 우리는 당신에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여기 to 부정사 생략이잖아요. help가 오형식일 때 여기 to 되니까. 당신의 개인적 사업적 정보를 보호하는 걸 돕길 원해요. That's the point. 그럼 이 D부터는 다 뭐겠습니까? 세부 내용. 읽어볼 필요가 없겠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뭐 가야 돼? 정답 1번이네. Why? To inform A of B. 구문 물어보죠. 그죠? 어떻게 keep A from B도 나오네. 근데 이거를 keep을 또 이렇게 썼어요. keep을 A 단위에 이렇게 또 썼죠. 그들 스스로를 안전한 상태로 뭐로부터? cyber threats, 사이버 위협에서부터 그들 스스로를 안전한 상태로 막을 수 있는 방법. 거기 정답 1번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다 다시 지우고. 자, 이 사이버 threat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그게 뭡니까? 요거잖아요. Protect your personal and business information. 이게 같은 내용 단위죠. 그죠? 네, 정답 1번. 그럼 2번.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지, 디바이스를 업데이트하는지 가르쳐준다고? 비밀번호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 OTP를 보호하는 방법? Nope. 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갑니다.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식을 1번, 2번, 3번, 그죠? 4번, 5번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재진술해 주잖아요. Easy ways to safeguard yourself from cyber threats. 당신 스스로를 이 사이버상의 위협에서부터 보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 1, 2, 3, 4, 5. 전부 다 세부적인 내용. 정답 1번. 변별력 없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또 주제입니다. 대의가 앞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대입학이죠.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소재만 있다. 그러면 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첫 문장까지는 무조건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항상 수업 시간에 연습했던 것처럼 문장 단위로 끊어가지고 흐름이 바뀌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고작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문장으로밖에 안 이어져 있었어요. 굉장히 짧죠. 근데 문장 단위가 길죠. 그러면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글이니까 구문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갔어요. 그랬더니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늘의 소재인가 봐. 그지? 자, 이게 뭔데? Orbiting some 240 miles above the plane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를 꾸며주는 거죠. 같은 거예요.
행성 위에 약 240마일 위를 궤도하는 이 ISS는 오케이, be about to 부정사지. 이 구문, 이런 수거 외워야 된다고. 어휘 문제 안 나오지만 이렇게 독해 지문에 깔려 있어요. 막 뭐뭐 하려 하는 거죠. 막 뭐 하려고 해요? join 하려고 해요. 노력에 뭐 하고자 하는 노력? 이 monitor, 감시하고자 하는 노력. 뭐를? 전 세계의 야생동물을 감시하고자 하는 노력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혁명화 시킬 거예요. 뭐를? 이 동물 추적의 과학법을, 과학적인 방법을 혁명화 시킬 거예요. Right. 그럼 that's the point. 이미 토픽이 끝났네요. 이 설명문이네, 설명문. 그럼 이제 그 뒤에 보세요. 안테나랑 다른 장비? 그럼 뭡니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죠. 왜? 이 스페이스 스테이션 안에 있는 내용단위잖아요. 그럼 그 뒤에 문장 봤어요? 그 뒤에 문장 갔더니 뭐가 나와요? The system, 이 시스템은 그럼 당연히 앞에 나온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this를 했으니까 여러분 지시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내용 단위 끌고 오는 거니까 뒤에 있는 흐름이 전환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럼 뒤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그럼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첫 문장에 대한 내용 단위를 해보세요. 그럼 뭡니까? 이 ISS가 뭐 야생동물을 모니터할 것을 할 겁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 그러면 정답 4번. 혁신적인 와일드라이프를 모니터한다. 스페이스 스테이션에서. 왜 혁신적이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revolutionize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짝대기, 하이픈을 단위로 앞뒤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정답 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 글로벌 에코시스템, 전 세계 생태계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전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러시안 애스트로넛의 성공적인 훈련 프로젝트, 동물 실험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 4번. 1번, 2번, 3번, 4번은 4번 선지의 난이도가 굉장히 쉽죠. 다 너무 개별적이고 얼토당토 안 난다. 정답 4번으로 처리하고 우리는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또 신유형인데 이번에 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글은 상당히 길어 보이죠. 근데 변별력이 있는 문항 자체는 아니었다. 자, 선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여기 4번 선지에서 포인트가 뭐냐. 리서치를 할 수 있는데 공짜로 할 수 있대. 그럼 찾으러 가봅시다. 여기 나오죠. There is no charge for conducting research in the David Williams Library Search Room. 4번에 대한 이야기지. charge는 여러분 뭡니까? 요금 부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요금이 없다. 그러면 맞네. 그럼 4번은 일치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3번. 이 Home of David William은 1년 내내 열려있대. 이런 거 여러분 과장된 복이라고 했죠. 그럼 1년 내내 열려있냐.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close, 닫힌다. 언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 그러면 여러분 정답 3번. 너무 쉽다. 자, 2번. 여러분 이런 것 뜻 아셔야 된다고. 온사이트는 현장에서예요. 이 방문객들은 투어 티켓을 살 수 있어요. 이 홈을 위해서 현장에서. 그럼 현장에서 발권 가능하냐? 어디 있어? 여기 나오잖아. 여기 나오죠. Tickets for tours of home may be purchased on site. 현장에서 구매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12월에는 5시에 닫아요. 그럼 어디 적혀 있어요, 여기? 노벰버 11월부터 3월까지는 5시까지. 그러면은 맞죠. 정답 3번. 글은 길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정답이 골라진다.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장은 아니었다. 넘어갑니다. 자, 이거 여러분 실용문이거든요. 예, 1차와 다르게 추가된 것이 실용문으로 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입하기예요. 대입.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입하기니까 요 첫 문장 읽어보셔야 돼요. 그 한번 가봅시다. Preparedness for animal disease outbreaks. 이 동물 질병의 발발에 대한 준비가 뭐뭐여 왔습니다. 최우선순위에 왔습니다. 누구한테? 몇십 년 동안 BOAH라는 기관에게. 그럼 여러분 이 기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Animal Disease Outbreaks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 그럼 이거에 대한 뒤에 내용 단위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뒤에 가보세요. 얘 제목을 보니까 해외 동물의 질병. 그럼 이거는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요?
animal disease outbreaks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재죠. 그러면은 그 뒤에 보세요. several BOAHFAD 앞에 있는 내용 단위잖아요. 그럼 다 뭡니까? 사실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세부 내용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면은 자, 우리 1번 보세요. 이 BOAH라는 기관은 FAD를 위해서 수의사들을 훈련시키는 데 초점을 두냐? 이 메인 목표는 동물 질병의 전염병에 응대하기 위해서다. That's the point. 2번 정답의 근거 어디 있었어요? 여기 첫 문장에. 네, 너무 쉽게 풀려요. 그러면은 3번 효과적으로 활동적으로 증진시켜요. 뭐를? 국제 무역의 기회를? 뭔 소리요? 4번 이 리드하는 걸 목표로 삼아요. 뭐를? 이 연구를, 실험실 연구를 뭐에 대해서? FAD의 원인에 대해서. 원인 파악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 네, 그래서 정답은 우리 2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도 어때요, 여러분? 변별력이 없다. 신유형 문제. 변별력 없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빨리 푸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변별력이 어디서부터 생기냐?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야. 지금 16번의 문장 삭제, 17번의 문장 삽입, 그리고 18번의 순서 배열, 그리고 19번의 빈칸, 20번의 빈칸은 기존 우리가 전환되기 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의 유형이죠. 근데 이런 유형들이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가장 어려웠을 문제는 제 생각에는 17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여러분 우리 흐름 삭제 가봐야죠. 흐름 삭제도 사실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주제밖에 없다라는 대입 파악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요 문장 단위에 힌트가 있을 것이고 토픽 잡고 앞에 문장과 토픽에 붙여 읽기를 하셔야 된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very common type, 굉장히 흔한 종류, 뭐에? writing tasks, 글쓰기의 가장 흔한 종류는 그게 뭔데요? one that appears in every academic discipline, 모든 학문적 학계에서 발생하는, 나타나는 writing task의 굉장히 흔한 종류는 이거네. reaction or response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줘야 돼? reac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reaction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굉장히 흔한 글쓰기 종류라고요. 그럼 이제 이거에 붙여가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붙여가죠. In a reaction essay 이렇게 가잖아요. 이 reaction essay에서는 the writer, 그 작가가 글쓴이가 주로 주어져 prompt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생소한 개념화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 못해도 돼요. 얘를 주어지게 되는데 얘가 뭔데? 생소한 개념이니까 설명해줘요. 시각적 오는 쓰여져 있는 자극인데 그럼 이거 왜 주어지는데? to 이해하려고. to think about 생각을 해보고 and then respond to 그리고는 응답을 하기 위해서 prompt라는 게 주어져. 오케이, 자 붙어가죠. 자 우리 학문적인 분야에서 나타나는 writing task의 가장 흔한 거는 reaction인데 reaction에서는 이 prompt라는 게 주어지는 거야. 생각해보고 대응하라고. 그럼 이제 2번 갑니다. 자 2번은 뭐 얘기해요? 갑자기 중요하다네? 뭐가? 여기서의 소재는 이거네요. reliable facts 믿을 만한 사실을 가지고 오는 거 수집하는 게 중요하대.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너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 옹호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사실을 모아서 너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라. 요것만 보고 여러분 바로 풀 수 없을 수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항상 3번까지 가야 돼. 그럼 3번에 갔더니 여러분 누가 나와요? Common prompts or stimuli for this type of writing. 여러분 명시적 단서. 이러한 종류의 글쓰기의 흔한 프롬프트와 자극제는 quotes, piece of literature, photos, paintings, multimedia presentations, and news events를 포함해요. 그럼 여러분 얘 뭐야? Very commonly reaction이고 reaction에는 prompt가 있어. 그 prompt의 예시가 누구냐? 그럼 지금 여기에 나오는 this type of writing은 당연히 뭐다? 당연히
reaction essay를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구만 이상해요? 2번. 그래서 3번까지 읽었을 때 비로소 2번이 이상하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붙어가죠. 4번. reaction은 어디에다가 집중을 두냐면 그 글쓴이의 감정, 의견, 그리고 개인적 관찰, 뭐에 관한 그 특정한 프롬프트에 관한, 그죠? 붙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reaction에 관한 writing은 하면서 끝까지 reaction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끝낸다고요. 그래서 지금 2번을 제외하고는 다 같은 색깔로 가고 있죠. 즉 하나의 소재로만 가고 있다고. 물론 얘는 이 뒤에는 이제 response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지 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소재만 있을 뿐인데 갑자기 의견을 옹호하기 위한 팩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2번만 다르구나. 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6번은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에 있는 것보다는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17번으로 갈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뭐 물어본다? 대입학, 명시적 단서를 찾는 센스, 세부적인 내용파. 자, 명시적 단서를 찾는 센스, 바로 그게 17번이죠. 이 센스는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을 통해서 항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의 명시적 단서 바로 있네요.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others가 나오려면 항상 A라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룹화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의견에 대한 대립이 나올 거야. A라는 그룹이 있고 B라는 그룹이 있어. 그러면 이 A를 지칭할 때 뭐라 그래? Some, 그 다음에 얘를 others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내용 단위가 바뀌겠죠. 예를 들면 일부 사람들은 콜라를 좋아해. 다른 사람들은 사이다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때 쓴다고요. 그러면 일단 오늘 글의 소재는 액티비즘이겠지. 액티비즘은 논란적이고 파괴적이다. 결국 이것은 종종 나타난다. 뭐로써? 직면적인 대립하는 행위로서. 근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것들의 순서, 명령을 challenges, 도전하게 만든대.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controversial, disruptive, confrontational, challenges. 그러면 내용 단위가 마이너스네요. 자, 우리 항상 독해에서의 내용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건 센스 물어보는 거랬잖아요. 그럼 뭘 찾아야 돼? for some 찾아야 돼. 그러면 이 뒤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일단 첫 문장은 뭘 합니까? 액티비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정의를 내려줘요. 그럼 이 액티비즘에 관한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 나와요. 예. 자, 근데 지금 이 2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for some과 for others라는 명시적 단서도 있지만 2번 뒤에 보시면 액티비즘에 대해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uncomfortable, 불편하고 가끔은 지저분하며 항상 힘이 든다. 마이너스 내용으로 가거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내용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글의 맥락이 잘 흘러가는 거지. 앞의 내용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 액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또는 ideologically 하게 포커스가 된, 집중이 된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인식된 필요성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걸 목표로 한대. 그죠? 정치적 또는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는 2번에 가야지만 내용 단위가 바뀌는 거다. 3번에 왜 못 들어가? 여기엔 누가 들어갔어요? In addition. 첨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같은 주제, 방향성을 추가할 때 쓰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얘는 마지막 문장이고. 정답 2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다. 제가 항상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은 대이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항상 맥락을 잘 잡아내는 센스가 필요하다. 그거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문제의 풀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훈련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18번 가볼게요. 자, 18번은 여러분 뭐냐? 순서별이잖아요. 근데 얘는 시간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명시적 단서를 대단히 빠르게 찾아내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일단 주어진 거 가볼까요? 자, 일단은 니기 불을 피웠대. 뭐 some chunks of pine을 가지고 대나무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대나무인데 그거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는 이 stump로부터 x를 가지고 뭐 여러분 내가 이거 몰랐고 이거 몰랐다. 상관없어. 자, 그럼 뒤에 가봅시다. Over the fire, he stuck a wire grill. 그 불 위에 그가 와이어 그릴을 딱 박았대. 그러면서 이 그릴에 4개 다리를 안에 박았대요.
어디로? 땅 깊숙이로. 뭐로? 붓으로. 그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한 거야? 불 피우고 그 그릴 박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A번에 왜 못 들어가냐? 자, 명시적 단서 나오죠. 그들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대. 그러면 뭐 끓고 있는 뭔가가 안 나왔잖아요. 끓고 있는 대상이 안 나서 뭐가 끓겠어요, 여기서. 끓이는 대상이 안 나는데. 그럼 A번이 맨 앞에 못 들어가요. 예. 자, 근데 선지에 A번이 없어요. 그럼 이제 B 아니면 C잖아. 그러면 B번 보세요. 여기에 B번은 색깔 자체는 그 작은 버블들이, 자, 이거 명시적 단서죠. 더 빨라지게 되었다. 더 빨라지게 되었다. 비교급이 나왔어요. 그럼 비교급을 얘기하려면 앞에 버블이 생겼다 얘기하고 그게 더 빨라졌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버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B번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 C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지우고 우리는 3번 아니면 4번으로 가야 돼. 그러면 C 다음에 A냐 B냐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뭐 생각하셔야 돼? 여기 C번에 버블이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무조건 더 심해졌다고 가야 되니까 센스 있게 당연히 CAB로 가는 거죠. 이거 안 읽어도 되겠어. 정답 3번. 이렇게 푸는 게 독해를 빨리 푸는 거지. They began to bubble, making little bubbles that rose with. 이거를 수평적 그릴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빨리 읽는다고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독해 수업을 듣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제 빈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역시나 어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장이 제일 어렵죠? 자, 한번 가볼까요? 지금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빈칸입니다. 항상 빈칸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되고 그 빈칸이 원하는 정보가 대부분 다 뭐다? 대의로 간다. 일단 빈칸부터 읽어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기술적 진보는 증가시키지. 생산성을. 그리고 소득을. 그 전반적인 경제에 있어서. 그리고 그 높아진 소득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더 높은 상품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그러므로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 뭐라 그랬어요? 생산성과 소득이 올라가. 그리고 이것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또 올라가. 그러면 이잖아요. 원인과 결과죠. does니까. 그러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직업이 잃겠어요? 직업 상실이 증가된다? 일자리에서의 승진이 지연된다? 일의 만족도가 더 커진다? 그럼 정답 당연히 4번이겠는데? 이것만 읽어도 대답 나오지 않습니까? 노동에 대한 더 높은 수요가 있다. 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상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거 모르겠으면 여러분 이 뒤에 여기 보세요 하고 또 나와 있는데 여기 does도 힌트였고 as a result도 힌트지요. 이런 걸 때문에 우리가 연결사에 대한 학습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그 결과 여기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Workers who lose jobs in one industry. 한 업계에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will be able to find jobs in others.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정답 4번. 아주 명시적으로 가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다. 정답 4번.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20번 빈칸인데 이것도 가보세요. 이것도 빈칸의 위치가 첫 문장이야. 그럼 이것도 사실상 뭐다? 이 글의 대의와 상당히 비슷할 수 있다. 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19번보다 20번이 더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아마 선지에 있는 어휘의 뜻 때문일 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것부터 해석을 해보면 기름에 대한 대체품이 없대. 근데 이것이 기름에 대한 대체품이 없는 것이 이 빈칸에 대한 한 가지 이유이고 이것이 전 세계 경제, 그것과 함께 가는 전 세계 경제를 끌어간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얘를 정리하자면 얘 뭐라 그러냐면 기름에 대한 대체품이 없어. 이것이 바로 빈칸에 대한 원인이야. 그러면 기름을 대체할 게 없어서 빈칸이 된다. 그리고 이 빈칸에 대한 내용 단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 세계 경제를 끌고 간다 있잖아요. 주도한다 있잖아요. 그럼 얘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 한번 여러분 우리는
선지 한번 가볼게요. 자, 뭐라고 하냐. 1번. Automobile industry thrives. 자동차 업계가 번성합니다. 2번. 국경 간의 분열을 만듭니다. 3번. 자, big booms and deep busts. boom과 bust는 우리가 어려운 표현인데 호황, 불황이에요. 경제 얘기할 때 쓰는 거야. 그러면 큰 호황과 깊은 불황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은 취약한 거니까. 그럼 4번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제한이 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어때? 얘는 자동차 업계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인지, 국경 간의 분열이 있다라는 건지, 큰 불안과 호황에 취약하다라는 건지, 아니면 재생에너지엔 연구가 없다라는 건지.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봐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여기 뒤에 뭐라고 하면 가봅시다. 반면에죠. 그럼 이거 중요해 안 해? 안 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별로 안 중요하죠. 힘 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력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 석탄이나 내추럴 가스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nuclear or 뭐 renewables switching from source to source according to price 이 빈칸 단위는 이 짝대기 단위는 부연 설명이니까 이 소스에서부터 소스까지 바꾸면서 가격에 따라서 nuclear나 renewable로 만들 수 있지만 오일이 남아있어. 단언컨대 가장 이렇게 얘가 주어 동사잖아요. 여기까지가 쓰레기 내용 단위예요. 그죠? 그러면 전력을 석탄이나 내추럴 가스나 아니면은 nuclear나 아니면 renewable로 가격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석유는 오일은 남아있대. 자, by far니까요. 강조죠. 단언컨대 가장 우세한 연료로 남아있다. transportation, 교통을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는 결국에는 이 두 번째 문장을 읽으니까 첫 문장과 똑같은 내용이죠. 세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부 내용이란다. 뒷받침 내용이에요. 첫 문장이 뭐였는데? 기름을 대체할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왜? 대체할 게 없어. 얘네들로 만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기름이 predominant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가 같이 붙어가는 내용이고 그 다음 가보세요. when 나왔어요. 그럼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요. 전 세계 경제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기름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 그래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리고는 이 생산자들로부터 더 펌프질 하게끔 하지. 필연적으로 이 높은 가격들이 1인투 정확하게 해석 못했다 칠게요. 경제 성장으로 1인투 하고 그리고는 reduce demand 수요를 줄이지. Just as supplies are overproducing 이 공급자들이 더 많이 만들어내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price crash 가격이 무너지고 그리고는 다시 이 사이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이것은 프로듀서에게는 안 좋은 거지.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자 그리고는 낮은 오일 가격은 1990년도에 그럼 여러분 이건 뭡니까 또? 예시죠. 그러면 자 한번 글을 한번 보세요. 쉬운 지문은 아니니까. 기름에 대한 대체품이 없어서 이렇게 돼. 그래서 이 기름과 같이 가는 경제를 이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뒤에는 뭐 얘기해야 돼요? 기름을 대체할 게 없어서 전 세계 경제의 뭔가를 이끌고 간다. 이거에 대한 이유가 된다 가야 되겠죠. 그럼 이거 뒤에는 전부 다 부연 설명이었단 말이야. 두 번째 내용은 뭐였냐? 결국에는 오일밖에 없어. 그럼 그거에 대한 이야기, 즉 글로벌 이코노미와 같이 가는 요 빈칸에 대한 이야기가 이 뒤에 있었어요. 경제가 좋아지면 기름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고 더 많이 만들게 되고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또 줄어들고 그러면 왜? 이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내려가고 그럼 뭡니까? 이 기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 가격이 내려갔다 경제가 올라갔다 경제가 내려갔다에 대한 곡선을 얘기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뭐라고 딱 정리해 주냐면 이렇게 얘기해 주죠. 이 사이클은 다시 시작한다. 그럼 여기 앞에서 다 뭐 얘기했다는 얘기? 사이클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 그럼 그 사이클이 뭡니까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뭘로 가야 돼? Big booms and big busts 밖에 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국경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제한된다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결국에는 가격에 대한 상승폭과 하락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대의적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도 계속 가격 얘기를 하는 거예요. Energy prices, low prices 이렇게. 예. 그래서 정답은 2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요 지문의 난이도는 아주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휘들이 많았을 수 있어. 지금 여기 앞에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1인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할까? 그지? 뭐 예를 들면 지금 요 선지에 있었던 booms and bust를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할까?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독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적혀있는 load라고 하는 단어를 몰랐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건 모른다고 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데는 사실상 큰 영향은 없어요. 왜? 우리가 붐이 일어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럼 bust라는 걸 몰라도 1번, 2번, 4번이 아니란 것쯤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예시문항 다 봤거든요. 여러분들 딱 제가 해설 강의 하는 거 보면서 느낌 오셨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이 신유형과 앞장까지는 아무런 변별력이 없어요. 너무 쉬워 보이는 시험이었는데 막바지에 막 변별력을 다 때려 넣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기존의 문제 유형을 어렵게 내므로써 신규 수험생분들 뿐만 아니라 재시생들도 익숙한 문제이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학습에 대한 변별력은 독해는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형태의 예시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시문항에 대한 분석과 해석 강의를 마무리되었는데 어휘, 문법, 생활영어, 독해 밸런스 잘 맞추셔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그러면은 분명 승산 있는 시험이니까 지금 당장 요 예시문항을 보고 내가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약점이구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시문항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점 부분을 아주 대단히 꼼꼼하게 채워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요 분석과 해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